디다스코입니다. 우울증 관련된 이야기 좀 할게요. 우울증이 디프레션인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들은 로버트 모리스 사폴스키의 스탠포드 강의 영상을 1차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제 의견을 뒤에 덧붙이려고 해요. 이 사람의 강의를 좀 더 풀 건 풀고 줄일 건 줄이고요. 이 사람의 스탠포드 강의 영상이 12년 전의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있고 500여만 명이 시청한 거로 지금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의 우울증 강의가 가장 좀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이 사폴스키는 뉴로엔도크리널러지, 신경계 관련 전문가고 생리학, 신경학, 신경학적인 학문 분야의 교수예요. 이 사폴스키는 러시아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미국에 이민 와서 이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정통 유대교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무신론자예요. 웃기게도. 그래서 이 사폴스키는 우울증 관련 이야기를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봐야 한다고 말을 해요. 바이올로지라는 이런 생리적 현상 더하기 사이칼러지, 심리학적인 측면을 병행해서 봐야지 우울증이 풀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 우울증이라는 게 저 강의 내용이 12년 전 이야기인데 당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인간의 장애, disability, 그 장애를 유발하는 질병 1위가 당뇨병으로 인한 장애가 1위라고 하고 4위가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장애라고 해요. 2027년 즈음에는 이 우울증으로 인한 장애가 2위로 올라설 거라고 당시 말을 하고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우울증이 상당히 널리 퍼진 현상으로 진단을 해요, 현재. 그래서 이 우울증의 증세 중에 가장 큰 단어가 엔헤도니아예요. 헤도니아라는 게 그리스어 플레저예요. 즐거움. 즐거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엔헤도니아라는 게.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우울증의 가장 큰 증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guilty, 자기가 죄의식을 느끼는 거, 무기력증, 잠이 또한 안 오고, 이런 기타 등등이 있는데, 가장 큰 단어가 이 엔헤도니아예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능력이에요. 우울증의 가장 큰 증세가. 이 우울증을 바이알러지라는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예요. 호르몬과 뉴로트랜스미터라는 이 화학물질이 전달 체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디프레션이라는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를 다 정의를 하면 되는 거고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영어로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일단 이 뉴로트랜스미터라는 게 뉴런, 인간의 신경세포에서 트랜스미터가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 미터라는 게 보내는 거고 트랜스는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세포 사이를 건너면서 전달하는 물질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신경전달 물질 이렇게 번역을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뉴론을 좀 봐야 돼요. 잘 어려울 게 없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게 뉴론 세포라는 거예요. 뉴론 세포. 대뇌 피질에 있다는 요게 뉴런 세포 하나예요. 신경세포라는 이 뉴론 이제 뒤에 n이 하나 더 붙잖아요. 그리스어 네오론이라는 게 코드예요. 코드. 꼬인 줄인 거예요. 꼬인 줄. 뉴론이 나중에 근대에 발견이 될 때 꼬인 줄 같다고 해서 그리스어를 갖고 와서 뉴론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뉴론이라는 신경세포는 대뇌 피질에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머리 해골이 있고 안에 이제 대뇌라는 게 있거든요. 이 대뇌라는 게 언뜻 보기엔 이게 두부처럼 생긴 거예요. 두부처럼. 그래서 대뇌 피질이라는 게 피질을 코르텍스라고 해요. 코르텍스. 코르텍스라는 게 라틴어 바크. 껍질이에요. 껍질. 나무 껍질. 그래서 대뇌 피질이라는 게 이 머리에 이 대뇌 둥근 두부 모양에서 껍데기 부분을 말해요. 이 대뇌의 뇌의 덩어리 중에서 껍데기 부분이 대뇌 피질이고 코르텍스라는 이게 3에서 3mm 정도 돼요.
대뇌피질이라는 게. 즉, 그 3, 4mm 밑에 두툼한 부분은 그냥 허연 물질이에요. 허연 물질. 굳이 뭐 여기를 신경 중심 시스템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냥 허연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뉴런이라는 건 이 3, 4mm 껍질에만 있는 거고, 그런 껍질 대뇌피질에 이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140억에서 160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 껍질에만, 뉴런세포는. 그 뉴런세포 하나를 확대하면 이런 모양이고, 얘의 구조를 보면은 이 가운데 이게 솜마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의학 용어는 대부분 그리스어예요. 그리고 그리스어를 막 쓰다가 중복이 되면 이렇게 라틴어를 쓰는 거고, 그리스어 바디란 뜻이에요, 솜마가. 요 가운데에 핵이 있는 거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가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가지들이. 그래서 이 가지들을 덴드라이트라고 해요. 이 덴드라이트라는 게 그리스어 덴드론이에요, 덴드론. 트리, 나무의 가지 모양 같다고 해서 덴드라이트라고 쓴 거예요. 그리스어를 갖고 오면서. 번역할 때 극동에서 수상돌기라고 해요. 수상이라는 게 나무 모양이라는 거예요. 나무 모양. 그리고 하나가 길쭉하게 이렇게 뻗어 있어요. 이거를 엑슨이라고 해요. 엑슨이라는 게 그리스어 축이에요. 축. 자전축 할 때 긴 축. 그래서 이 긴 축대 같다 이거죠. 뉴런 세포는 이 축이라는 엑슨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 이것 각각의 엑슨이 절대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덴드라이트고, 엑슨은 하나예요. 엑슨이 쭉 나오고, 엑슨 끝에 이렇게 또한 덴드라이트가 벌려져 있는 거고, 다른 쪽 뉴런의 이런 덴드라이트와 이렇게 접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접합되어 있는 이 접합 부위를 시냅스라고 해요. 정의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게, 이 시냅스라는 것은 이 접합 부위예요. 여기 약간 좀 떠 있어요. 이 접합 부위 떠 있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스어고, 신이라는 게 같이 함께 조인, 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여튼 여기 약간 떠 있는 부분을 시냅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트랜스가 건너는 거잖아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케미컬이에요, 케미컬. 이 케미컬이라는 단어를 화학이라고 말을 하지만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이게? 알켬이라는 연금술, 아랍어에서 온 거예요. 연금술 할 때 막 이것저것을 섞어서 불로 끓이거나 하면서 관련된 물질들이 작용을 하는 것을 화학작용이라고 굳이 말하는 거지만 그게 연금술 작용인 거예요, 연금술 작용. 굳이 뭐 화학 물질이라고 하지만 연금술 물질이에요, 그게. 화학이라는 한자 단어를 써서 좀 애매하지만 이 신경세포를 건너면서 전달되는 물질들이 있어요. 즉, 이 시냅스를 트랜스하는 거예요. 이 뉴런의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타서 여기를 건너가서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 트랜스미터가 이 신경세포 간에 잘 전달이 돼서 원활하게 적당량이 흘러야지 정신병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울증이. 그래서 이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노레피네프린이라는 게 있어요. 노레피네프린. 자, 어려울 게 없어요. 미국에서는 노레피네프린이라고 하고 영국에서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해요.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노르를 그냥 붙인 거예요. 기존의 단어와 구분하기 위해서 붙인 접두사일 뿐이에요. 이 노르라는 거는. 그래서 에피네프린이라는 단어나 아드레날린이라는 단어나 같은 거예요. 에피네프린이라는 건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에피가 들러붙은 거고 네프로스가 키드니, 신장이에요. 콩팥. 아드레날린도 마찬가지예요. 아드가 투예요. 니역, 근처고 렌이라는 게 키드니예요. 라틴어. 똑같이 신장 근처에 있는 거예요. 신장 근처에. 그래서 노레피네프린이라고 일단 하죠. 이 노레피네프린이라는 게 신경 전달 물질이면서 호르몬인 거예요. 이 두 개의 통로로 전달이 되는 화학 물질이에요, 이게. 노레피네프린이라는 게. 이 노레피네프린이 몸속에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양이 줄어들면 디프레션이라는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 환자의 대표적인 게 이 노레피네프린이 몸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제대로 여기를 트랜스, 건너서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이 돼서 몸에 돌아야 되는데 여기를 건너지 못하고
시냅스라는 공간 사이에서 분해되거나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아니면 원래의 기존 세포에 머물러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도 문제인 거고, 그래서 얘를 이 시냅스라는 공간에서 사라지고 지워지지 않게 건너서 잘 전달이 되게 하게끔 약을 쓰는 거예요. 그게 항우울제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표적인 항우울제가 MAO 인히비터라는 거예요. 이 인히비터라는 게 억제하고 막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얘는 MAO라는 엔자임, 효소의 작용을 얘가 막는 거예요, 이 약이. 그래서 이 엔자임이라는 효소가 이 노레피네프린이 이 시냅스를 건너서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이 될 때 이 노레피네프린이 이 시냅스 사이에 머물면서 있다가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게 사이에 시냅스에 머무를 때 이 엔자임이라는 효소가 얘를 시냅스 공간에서 브레이크 다운, 뽀개고 없애는 거예요. 이 엔자임이라는 게. 그래서 이 엔자임의 활동을 인히비터, 막아서 이 노레피네프린이 시냅스에서 깨지지 않도록 있다가 바로 이쪽 세포로 들어가게끔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이 MAO 인히비터예요. 그래서 이 엔자임이라는 건 효소라고 번역을 하는데 역시나 그리스어에서 왔고요. 준매라는 게 효소예요, 효소. 안에 있는 효소라는 거예요. 효소의 대표적인 영어가 리분이고, 리분이라는 건 라틴어 레보, 레보가 부풀리는 거예요. 아이레이즈, 엘리베이터 이렇게 가는 거고, 이스트라는 건 게르만 영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이게. 얘는 이런 효소라는 건 캐털리스트라는 거죠. 이 캐털리스트라는 것도 그리스어 카탈루어예요. 카타의 루어인데 이 루어라는 게 느슨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줘서 해방이 돼서 얘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게끔 해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카타가 이거를 강조한 거고, 루어를. 촉매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이 루어의 대표적인 영어가 어넬리시스예요. 분석한다는 거, 분석 철학할 때 어넬리시스라는 게 역시나 주어를 푼다는 거예요. 주어를 느슨하게 풀어서 주어를 설명하는 게 분석 철학이고, 분석한다는 게 풀어서 펼쳐서 파본다는 게 어넬리시스예요. 그걸 이제 분석이라고 국동에서 번역을 한 거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이게. 그 단어의 기본 의미를 알면은 영어라는 게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항우울제가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정신과에서 주는 거예요. 네가 우울증에 걸린 건 이 노레피네프린이 지금 제대로 전달이 안 돼. 그거는 이 MAO라는 엔자임, 효소가 얘를 시냅스에서 죽이거나 막 뽀새기 때문에 얘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이 엔자임의 활동을 막는 약을 줄 테니까 이걸 먹어. 그러면 얘를 죽여서 노레피네프린이 시냅스에서 살아남아서 다른 뉴런 세포로 가면은 우울증이 일시적으로 회복이 돼. 이런 개념이에요. 그 약이라는 게. 자, 이 호르몬이라는 것은 어떤 신호를 지닌 입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입자들이 신호를 지니면서 몸을 생리적으로 컨트롤하는 거고, 그리고 행동 자체도 얘가 또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르몬 분비가 문제가 돼서 또한 행동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라는 건 이 글랜드라는 곳에서 분비가 되는 거예요. 글랜드. 이 글랜드라는 게 라틴어 글란스예요. 글란스. 글란스라는 게 도토리 모양이란 뜻이에요.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이 세포들 모양이 도토리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글랜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몸에 이 글랜드라는 도토리 모양의 세포 뭉치들이 사이로이드, 이게 갑상선이에요. 목에. 이 사이로이드라는 거는 방패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즉 갑상선이라는 게 방패 모양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파라사이로이드, 파라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갑상선, 갑상선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부갑상선이라고 하는 거고, 선이라는 게 샘선자예요, 샘선자. 일본 애들이나 중국 애들은 몸체를 쓴다고요, 몸체. 피튜이터리라는 게 뇌하 수체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번역이 일관성이 없는 게 여기가 선이면 같이 선이라고 하든가. 그리고 파이니얼이라는 게 손과 선, 이전에 제가 데카르트 할 때 말씀을 드렸던 솔방울 모양인 거고, 그래서 손과 선이라는 게 어디 있다고 했어요. 머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앞통수고 이쪽이 뒤통수일 때 몸이 척추뼈에서 목뼈가 올라와서 목뼈
끝에 두 가지의 덩어리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걸 시상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탈라무스라는 체인버, 둥근 방이에요. 그게 둥근 모양의 콩 모양이 이렇게 있다고요. 탈라무스라는 시상과 아래 손의 사이에 이 파이니얼이라는 송가선이 있어요. 여긴 뒤통수고 이쪽 앞에 이 시상의 앞통수 부분 아래에 피튜이터리라는 뇌하수체가 있는 거예요. 뇌의 하수 아래에 걸려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뇌하수체. 그래서 이 뇌하수체는 뭐예요? 앞통수에 있는 거고 이 송가선은 뒤통수에 있는 거예요. 시상 아래에.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아드레날 글랜즈라는 게, 아드레날이 뭐예요? 렌이라는 게 키드니라고 했잖아요. 신장, 콩팥. 콩팥 쪽에 있는 글랜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콩팥 위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신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남자는 고환에 있고 여자는 난소에 있어요. 이렇게 송가선이 몸 전체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이 몸 전체를 보는 거예요. 이 호르몬이. 이런 송가선의 망을 엔드로크린 시스템이라고 해요. 이걸 번역을 내분비계 시스템이라고 극동에서 한자로 번역을 한 거고, 이 엔도크린이라는 게 엔돈의 크리노예요. 엔돈이라는 게 내부, 인너, 몸 안이란 뜻이에요. 이게 크리노라는 게 쪼개져 있고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쪽에서 분산돼서 흐르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내분비계 시스템이라는 게 글랜드들을 노드, 접점으로 해서 호르몬들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중심은 이 하이포살라무스, 즉 뭐예요? 시상의 아랫부분이에요. 시상의 아랫부분이라는 게 어디예요? 이 피튜이터리라는 앞통수의 뇌하수체, 그리고 뒤통수 파이니얼이라는 송과선이 전체 얘들 호르몬의 시스템을 통제한다는 거죠. 머리에서. 그래서 호르몬을 보면은 도파민이 있고 세로토닌이 있어요. 얘들의 양이 줄어들면 디프레션이 또한 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세로토닌 같은 경우는 인간의 전반적인 감정을 얘가 또한 통제를 해요. 그래서 얘가 특히나 양이 적으면 우울증이 오는 거고, 얘들 호르몬이 인간의 행동을 통제를 하니까 이 행동을 통제한다는 것은 감정 체계를 얘가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을 잘 흐르게 하기 위한 약이 대표적인 게 프로작이라는 약이에요. 이건 브랜드 이름이고, 이 세로토닌을 제대로 흐르게 하는 물질을 플루옥시틴이라고 해요. 플루옥시틴. 그래서 이 플루옥시틴의 대표적인 약이 프로작이에요. 프로작이라는 게 SSRI 중에 하나예요. 이 SSRI라는 게 세로토닌을 리업테이크하는 것을 막는 약이에요. 이게. 그래서 세로토닌이 역시나 잘 흘러야 하는데 이게 똑같이 다른 세포로 전달이 되지 않고 리업테이크라는 게 이 시냅스로 예를 들면은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이 시냅스로 떨어져서 상대의 뉴런으로 가야 하는데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이전 세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다른 쪽 세포로 전달이 안 되고 떨어진 상태에서 이전 세포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리업테이크라고 해요. 리업테이크. 그래서 기존의 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물질인 거예요. 안 들어가야지 다른 쪽으로 계속 전달이 되니까 이 세로토닌이. 그래서 이 SSRI류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더 원활하게 하게끔 하는 약이에요. 이 프로작이라는 게. 그래서 정신과를 가면 이런 SSRI류의 프로작이나 MAOI의 약들을 줘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 노레피네프린을 쥐에 주입을 하면은 쥐가 아주 그냥 진한 마약을 한 듯이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제 얘들이 실험을 하는 거고, 세로토닌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게 저런 바이알라지컬, 생리적인 문제에서 온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서 저런 약을 정신과에서 처방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의 프로제스테론, 이게 이제 임신 호르몬이잖아요. 이 두 호르몬의 비율에 따라서 이 노레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작동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여자들이 우울증이 특히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산후 우울증 같은 거,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결국은 이 두 호르몬의 이 비율에 의해서 생기는 노레피네프린의 문제인 거고, 그리고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 글루코코르티코이드에 많이 노출이 되면 이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나
스트레스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스트레스가 심하게 되면 이 호르몬이 급증을 한다는 거예요. 몸이 이 호르몬에 많이 노출이 되면 우울증이 심해지는 거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생리학적인 측면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이 우울증 환자들을 분석을 하면은 일단 이 우울증 사람들의 로직이 일단 세상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래도 내가 직면한 이 세상이 전부는 아니야. 다른 세상이 있을 거야. 이렇게 로직 전개가 된대요. 그러다가 결국은 내가 겪은 이 세상이 전부구나.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그러면서 이 심리적으로 볼 때 이 우울증에 걸리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자기 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인워드라는 말을 써요, 인워드. 모든 게 다 자기 탓이고 자기 잘못이고 그래서 죄의식을 자기가 느끼고 심리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제대로 전달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이 되고 그래서 또한 이 글루코코티코이드 호르몬이 또 증가가 되는 거고 이게 악순환인 거죠, 이게. 그래서 저 사람이 마지막에 말하는 게 뉴질랜드 쪽의 임상 자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간에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이런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적인 현상과 심리적인 현상을 두 가지를 다 같이 봤을 때 뻔한 이야기지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이 많이 안 되면 생리적인 문제가 생길 여지가 적다. 그리고 지인이라는 유전적인 질병이라는 거죠. 이것도 가족력 중에 우울증이 있으면은 절반의 확률인 거고, 그렇지만 심리적인 측면에서 스트레스에 덜 노출이 되면 유전적인 생리적 시스템 자체도 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마지막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노출이 덜 되도록 하라 라는 말인데 참 너무나 다 듣고 보면 참 너무나 뻔한 말이거든요. 저게 뻔한 말이 아닐 수도 있고 여하튼 간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생리적 심리적 문제 전반에 관해서. 자, 그래서 제가 좀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우울이라고 해요. 근심이 우창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 애들은 요쿠우스라고 해요. 요쿠우스가 억울이에요. 억울. 중국 애들도 이 억울이라는 한자를 쓰는 거고, 억울이라는 게 우리말에 억울하다 할 때 그 억울 한자예요. 이게 억눌러서 속이 그냥 빽빽한 거죠. 이 울이라는 게 울창에 빽빽한 거에 얽히고 설킨 거예요. 이 울이라는 게. 디프레스라는 것도 프롬 프레스거든요. 프롬 프레스. 눌려서 엉켜서 꽉 엉켜서 생긴 심리적인 현상이거든요. 저게 뭔가 내부가 막 엉킨 거예요. 이게 빽빽하게. 근심. 우리가 근심이라고 할 때 이게 한글이거든요. 한자가 아니에요. 근심이라는 게. 그런데 근이 겨우근이라고 있어요. 겨우근. 근근하다. 겨우. 우리말에 겨우라는 게 있잖아요. 겨우. 내가 겨우 했다. 우리말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이게 재밌는데 겹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겹다. 버겁다. 뭔가 무거운 거예요. 이거는. 버겁다에서 겹다에서 겨우. 겨우가 아주 힘이 없는 상태 또는 너무 무거운 상태에서 겨우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 겨우라는 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무겁고 그런 개념이 내포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말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울한 거고 바닥에 뭔가 세게 눌린 거고. 저는 그 사폴스키의 내 탓을 한다라는 말이 좀 많이 남던데 일단 이거는 뭔가 랭귀지 언어로 설명이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소위 언어 철학 이야기를 갖고 오면은.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나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 상황 설명을 내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이 한편으로는 있어요. 제 이야기가 해결책이 아니라 작은 팁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작은 팁 중에 하나. 나의 상황에 대해서 모든 걸 내 탓을 하면서 설명을 안 해요. 그러면 여기 이 내 속이 엉켜 있는 거예요. 이게 프레스가 된 상태고 여기에서 뭔가 무거워지면서
힘이 들어요, 이게. 내 탓을 하기 전에 일단 나의 상황을 언어로라도 풀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돼요. 인간의 의무 중 하나는 여하튼간에 언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동물들의 종 쪽에서는 이런 심리적인 정신병이 상대적으로 인간보다는 적을 거 아니에요? 가정을 해보건데, 왜냐하면 언어의 문제예요. 일단 인간은 언어를 쓰기 때문에 언어와 관련된 정신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언어를 쓴다는 건 나의 상황에 대해서 풀어야 돼요. 나에 대해서 안 풀려서 속이 뭔가 억울하고 우울한 거예요, 이게. 우울이라는 거는 얽히고 설킨 상태에서 꽉 눌린 거예요. 이거를 설명을 해야 돼요, 내가. 나의 상황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고, 문장으로 말로 설명을 하는 시간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설명을 할 때 그야말로 나의 마음의 벽을 깬 상태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미친놈처럼 편견을 가진 상태에서 설명을 해봤자 그건 벽만 더 깊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탓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나를 이루는 그 주변, 나의 패밀리, 네이버, 그리고 나의 지역, 나의 나라, 이런 집단 정체성을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나라는 것은 이 집단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더 가서 자기가 사는 네이션 단위의 역사에 대한 몰이해서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저는 이 나라는 집단 정신병 환자들의 나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 나라는 우울증 환자가 OECD 1위라고 하지만 우울증에서 자살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살률을 따질 때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1위예요. 물리적으로 살 힘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그런 경우의 수를 제외하고는 살만한 나라에서 자살하는 비율 1위는 이 조선 땅이 독보적이에요. 그 이야기는 바닥에 우울증이라는 걸 깔고 있어요. OECD의 1위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1위예요, 이게. 이거는 이 조선 역사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 나라에서 조선 역사를 제대로 풀어주는 사람이 단 하나 없어요. 조선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해도 파편 쪽으로만 들춰낼 뿐이지, 이 나라 보수라는 진영에서도 조선에 대해서 차마 비참하게 말을 못해요.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집단 정체성을 환하게 비춰야 하거든요. 그 나라가 잘난 역사를 가졌다, 못난 역사를 가졌다 의미 없어요. 노르웨이, 핀란드를 보세요. 쟤네 역사 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도 잘 살아요. 건강하게. 더러운 역사를 포장할 이유도 없거냐. 그래서 나의 바닥인 이 나라에 대한 역사 공부를 또한 할 필요가 있어요. 나라는 거를 풀 때 그 나라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풀어야 돼요. 이것이 나를 지배하는 7, 80%예요, 이게. 내가 사는 나라,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나의 우울과 억울을 현상으로 제대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참 너무나 더럽다, 이런 걸 말로 언어로 풀고, 좋은 건 좋은 거대로 풀고, 한 곳만 파는 그런 시선으로 문장질 하다가는 오히려 정신병만 더 생기고 편협해져서 그거는 더 잘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세상을 좀 유니버설하게 넓게 볼 필요가 있고, 더해서 신적인 것을 버리면 우울증이 와요. 또한 신적인 것을 버리면 안 돼요. 신적인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거는 역사를 제대로 보면은 신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오브젝트적인 것, 어떤 정답이라는 게 있어요, 살아가는데.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고 이것을 부정하면은 또한 디프레션의 경향이 심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점점 디프레션의 비율이 높아지는 건 역시 현대가 신적인 것을 외면해서 그렇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나에 대한 울창함, 이런 빽빽한 것을 풀어서 설명하라. 이게 제 개인적인 사소한 팁이에요.